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예,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합격증을 손에 쥐는 날 그때 조금 쉬시자고요. 알았죠?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시장론 실무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세 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라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필립스라는 사람이 물가가 아니라 임금 인상률이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임금이 상승하는 것만큼 물가도, 명목임금이죠. 명목임금 상승하는 것만큼 물가도 같이 뛰더라. 올라가는 애는 같이 물가도 뛰고 내려가는 애는 물가도 같이 내려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필립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기업에서 임금을 많이 올렸어요. 임금을 많이 올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도 일자리 줘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좀 돌려볼까요? 2010년이니까 좀 그런가요? 하여튼 뭐 그러면 1900년대 뭐 이런 걸로 봅시다. 그랬더니 임금을 많이 올리는 해에는 근로자들이 나도 일자리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막 달려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 같은데 그래가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더래요.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1910년이었다. 그때쯤 돼서 임금이 확 떨어졌다 이거죠. 임금이 확 떨어뜨렸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차라리 나 집에 와서 놀래. 이 정도 받고 일 안 해. 그러면서 막 공장을 다 떠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반대 현상. 그래서 결국은 임금이라는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봤더니 그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과 같이 가더라는 거죠, 임금은. 그래서 나중에는 임금이 안 쓰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썼어요.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게 물가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 정책을 피는데 물가라는 것과 실업률이라는 것이 있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어렵더라라는 것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가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물가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실업률이 급등하더라 라는 얘기가 현상이 벌어지고, 물가라는 걸 포기했어. 물가라는 걸 포기하고 그냥 돈은 물가는 상승하겠죠? 그럼 실업률이라는 건 또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을 잡으면 물가를 포기해야 되고 물가를 잡으면 실업률을 포기해야 되는, 이렇게 역의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가가 높을 때는 실업률은 낮아요. 실업률은 제로에 가까울수록 낮겠죠. 대신 물가가 떨어지면 실업률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게 필립스 곡선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그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관련 장관들은 이 필립스 곡선을 거의 뭐 서양으로 말하면 바이블처럼, 성경처럼 그렇게 거의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항상 맞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이 갑자기 우측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물가도 같이 뛰면서 실업률도 급등하더라는 거죠. 그게 한번 처음에 발생한 게 1970년대 오일 쇼크라는 게 발생했었어요. 기름값이 갑자기 급등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물가도 엄청나게 뛰고 오일 때문에, 오일값이 뛰니까, 그 석유 값이 뛰니까 물가라는 것도 다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갑자기 뛰면서, 또 공장에서는 그 기름값 때문에 다른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해고하는, 그래서
물가와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이쪽으로 가는 걸 실업률이 급등하는 걸로 보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 봅시다. 그랬을 때 실업률은 가만히 놔둬도 물가만 뛰어도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이동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또 물가가 가만히 있는데 실업률이 여기다가 이쪽으로 오는 것도 그래프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첫 번째 요인은 근로자가 가격 인플레에 대한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는 근로자가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라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물가가 뛸 것을 예상했다라는 거예요. 예, 물가가 갑자기 뛸 거를 몇 퍼센트 오른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 그럼 임금 좀 올려주세요 라고 회사에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가 예상이 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그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예, 근로자를 일부 해고하는 거죠. 인상된 만큼 근로자 해고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 첫 번째가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노동 소외계층, 노동시장의 소외계층이 갑자기 유입할 때예요. 혹은 갑자기란 표현 좀 그런가요? 많이라는 표현이어야 되겠죠. 많이 유입될 때. 소외계층은 그거예요. 뭐 노년층이라든가 혹은 청년층이라든가 혹은 뭐랄까요, 그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한 층이 갑자기 유입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데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장에 노동시장에 1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90명이 취업을 했어. 그럼 실업률은 10%였었겠죠. 근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유입을 한 거야. 집에서 놀면 안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갑자기 유입을 했어. 여기 있던 100명이 더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 200명인데 200명 중에 취업 90명만 하고 110명이 실업자로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겠어요? 한 55%가 실업자겠죠. 네? 지금 여기서는 10%였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급등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두 번째 요인도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 실업이 필립스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노동시장 간 실업률의 격차가 큰 경우예요. 예, 여기서 각 노동시장이라는 건 여러 개, 예를 들어서 1차 노동시장이나 2차 노동시장, 혹은 내부 노동시장이나 외부 노동시장, 혹은 지역적인 노동시장이 될 수도 있고, 업종이나 산업 간 노동시장이 될 수도 있죠. 제조업에서, 예를 들어서 유통업이라든가, 이렇게
산업 간 노동시장이 될 수도 있고 직종 간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직업 간 노동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시장 간의 실업률 격차가 커지는 경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서는 실업률이 5%였는데 유통업에서는 뭐 30%다 이런 식으로 격차가 굉장히 커진다. 그럴 경우 이 유통업의 30%가 훨씬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래서 그 그래프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지금 얘기했던 이 요인 외에도 사실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요거는 그 노동경제학자가 쓴 그러한 부분들의 것들을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했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제가 아까 초창기에 무슨 말씀 드렸었나요? 필립스 곡선이 갑자기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야 되는데 두 개가 급등했던 적이 처음에 1970년대에 오일 쇼크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 필립스 곡선이 안 맞아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고, 처음에 그랬던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한 요인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소수의 대기업 독점으로 인한 독과점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독과점 기업으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가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임금이 갑자기 급등하는, 물가가 급등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원자재 값의 급등이에요. 석유 파동 같은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조의 압력으로 인한 명목 임금의 급상승이라는 거죠. 실업률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갑자기 이것만 끌어올리는 거죠. 노조에서 임금 많이 줘라고 해서 억지로 끌어올렸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의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급등하면 물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또 실업도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에서 부담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소비적 재정 지출의 확대.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갑자기 확대가 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물가가 갑자기 뛰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심한 규제에 따른 시장 체제 약화 등 하면, 시장 경제가 굉장히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갑자기 실업률이 뛰든 아니면 물가가 갑자기 뛰든 그러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되, 여러분들이 314페이지에 나왔던 정답들이 더 이해하기 쉽다, 그럼 그것으로 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맞겠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필립스 곡선이 뭐다라는, 지금 제가 정의를 안 써드리고 갔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필립스 곡선에 대한 정의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곡선을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죠, 여긴. 그 다음에 여기는 실업률.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결국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률은 낮아지는데, 반대로 물가가 낮아지면 실업률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적었던 것처럼 똑같이 적으면 안 되겠죠. 이건 텍스트로 고쳐서 적으셔야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정답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요건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났다라는 거죠. 노사관계 3주체는 어떤 사람들이 주체냐 이런 거죠. 노사관계 때문에 노와 사가 당연히 주체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 어디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예, 정부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체는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 그 다음에 사용자 혹은 뭐 사용자 단체.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요건은 노동자, 사용자,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자, 사용자, 그 다음에 이 두 노동자와 사용자가 만나는 게 어디예요? 노동시장인 거죠. 예, 결국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요건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시장이라는 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크게 뭐 설명하라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적으라 이 정도가 나오는데 뭐 적으라는 설명하라는 당연히 노사관계니까 노동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용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현대에 들어오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만이 그냥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그 하나의 축으로서 개입해서 자 이번에 임금 인상은 너희들 얼마 요구했어? 너희들은 얼마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노사정위원회 같은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노사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노와 사용자와 정부가 같이 머리 맞대고 최저임금이든 노동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결정할게. 이리 와서 얘기하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노사관계의 주체가 정부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뭐 3요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에 이제 그게 나왔어요. 31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보충하는 걸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요건이라 해가지고 이제 던럽이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노사관계 3요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과 좀 헷갈리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노사관계 3주체와 3요건을 적어라.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노와 사와 정을 적으면 되는데 던럽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3요건을 적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적어야 돼요. 기술적 특성이라든가. 던럽은 또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던럽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노동시장론에서 보면 노사관계 쪽에서 이게 이제 그 시스템 이론을 얘기했던 사람이죠.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 하위 시스템, 예를 들어서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그러한 하위 시스템도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 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사람이 던럽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노사관계를 그 노사관계를 주변에 그 여건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는 기술적 특성이라는 것을 봤고, 두 번째는 시장 또는 예산 제약이라는 것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주체들 간의 세력관계. 자, 이것도 설명을 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기술적 특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크니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면 여기서의 기술적 특성은 뭐 하는 거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 조직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노동자의 입장인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얼마나 잘 조직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노사의 협상에 임할 때.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조직이 참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든가, 혹은 노동조합의 입장에는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파업한다든가 뭐 할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든가, 이러한, 그래서 어떠한 사용자가 됐든 노동조합이 됐든 이러한 그 기술적인 부분들, 물론 뭐 경영 조직을 꾸리는 데 있어서는 규정이나 규범들 같은, 혹은 이런 것들을 기술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조직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기술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그래서 어느 쪽의 기술적인 부분이 힘이 좋으냐에 따라서 그 우위가 갈라질 수 있다.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또는 예산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경제적 돈이죠, 돈이 풍부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견뎌내갈 수 있는 힘이 충분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의 여건이 이 기업에게 우호적으로 보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노동쟁의를 할 때 그네들 입장에서는 또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비나 조합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힘을 더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각 주체들 간의 세력관계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거는 국가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국가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우호적으로 보느냐, 사용자를 더 우호적으로 보느냐, 혹은 노동조합을 더 우호적으로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여론이 될 수도 있고요. 여론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기관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혹은 연구소라든가, 혹은 학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쪽에 더 이게 옳다, 이거 그렇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그 세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사용자의 조금 우호적인 그러한 국가 정책을 피죠. 친사적인 정책을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이 유리해지겠습니까? 예,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친노적인 정부다. 그럼 어느 쪽에서 힘을 받겠어요? 예, 노동조합에서 힘을 받겠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366페이지 노사관계 네 가지 원리를 쓰시오. 예. 첫 번째는 노사 대응입니다. 노사 대응. 그래서 당연히 노와 사가 맞닿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응하겠죠. 대응.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노사 대응이다. 상대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든 협조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응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상호 불개입이다. 그래서 노조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노동조합이 어떻게 하든 간에 노동조합 자체적인 규약에 의해서 간다면 사용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사자치라는 거죠. 예.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그들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행해야지는 조직을 갖든 뭐 어떤 정책을 만들든 그런 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이해. 이게 투쟁과 대립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가
협조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면 무조건 적인 거예요. 그러면 타결이 이루어질까요? 타협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서로가 조금씩은 양보하고 이해를 해줘야, 그죠? 협상이 타결되겠죠.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이러한 노상관계의 4가지 원리고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 하단에 있는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 증대의 전략에 관하여 노동수요 탄력성과 연관하여 설명하시오. 예, 이거는 제가 1차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2차에서도 어떤 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냐면 노동수요 탄력성이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우선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나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조에서 임금 인상을 예를 들어서 10% 했다, 10% 요구를 했다, 그랬을 때 사용자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혹은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품 수요 탄력성이 클 경우와 두 번째는 상품 수요 탄력성이 작을 경우로 나눠봅시다. 상품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상품 수요 탄력성이 크다. 예. 노동 수요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아시죠? 노동 수요 탄력성은 뭐가 변할 때 뭐가 어떻게 변한다? 예, 노동의 가격이 조금 변할 때 노동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표시한 것이 노동 수요 탄력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금은 10% 변했는데 해고가 20% 나왔다. 이 해고가 뭐예요? 노동 수요량이 변한 거잖아요. 노동 수요량이 그만큼 20%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노동 수요량 변화율인데 그게 결국은 줄어드는 건 해고고 늘어나는 거야. 예, 늘어나는 거는 뭐 채용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해고가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를 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고가 20% 나올 수 있다. 그러면 2잖아요, 2. 노동 수요 탄력성 값이 1보다 클 때는 항상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노동 수요 탄력성이 2라는 걸로 표현했을 때 노동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인 거고요. 이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노동수요 탄력성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노동수요 탄력성은 아는데 그럼 상품수요 탄력성은 뭐냐 이거죠. 상품수요 탄력. 상품수요 탄력성은 똑같아요. 상품수요 탄력성은 상품 가격이 몇 퍼센트 올랐을 때 상품 뭐가 변하는 거예요? 수료량 혹은 소비량이죠. 예, 쉽게 해봅시다. 소비량이 몇 퍼센트 변하느냐야. 결국은 상품 가격이 10% 올랐을 때 소비가 20% 줄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탄력적인 거죠. 1보다 크니까. 근데 소비가 예를 들어서 1%밖에 안 줄었다? 그럼 비탄력적인 거죠, 이런 건. 여러분들 상품에 탄력적인 거 어떤 게 있어요? 굉장히 탄력적인 거와 비탄력적인 거. 예, 아주 제가 극단적인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1차 할 때. 보석이라는 것과 쌀이라는 것. 어떤 게 탄력적인 겁니까? 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가격 올렸다고 쌀 안 먹습니까? 바로 안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가격 대비해서 올해 쌀 가격이 20%가 인상됐어.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20% 줄여요? 아니잖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1, 2% 줄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거지, 쌀은. 근데 보석은
보석은 예를 들어서 10%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한 30-40%를 줄여요. 소비를. 그렇잖아요. 금반지 그렇지 않습니까? 금반지. 돌집에 금반지 안 가져가잖아요. 이제는. 그냥 10만원 주고 말지. 안 그래요? 예. 자, 쉽죠 그럼. 예.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수의 탄력성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눠보자라는 거죠. 크다라는 거면 보석이 컸다 그랬죠. 보석 같은 경우라든가 쌀 같은 경우로 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그냥 자동차로 볼게요. 자동차. H차다. H차는 자동차예요. 특정 기업 얘기하면 또 그런가요? 그냥 저기 A사 자동차. A사 자동차야. 그래서 자동차 A사 노조에서 우리 임금 인상 10% 해주세요 올해. 그랬더니 사장이 알겠어요 기다려보세요. 대신 우리가 자동차 가격을 10% 올려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 갖고 여러분들한테도 올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상품수의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소비가 어떻게 된다고? 20% 이상 뭐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탄력성이 크다는 거니까. 그러면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생산량도 20% 줄여야죠. 소비가 그만큼 줄었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예, 고용도 20% 줄인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예? 결국은 이렇게 하겠다가 해고 20%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상품수의 탄력성이 작대. 소비가 예를 들어서 2%만 줄었어. 가격을 10%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중간에 빠진 게 하나 있네요. 그죠? 네. 가격 10% 인상이라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가격 10% 인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겠죠. 가격 인상 다음에 소비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소비가 2%밖에 안 줄었어. 그러면 생산량도 2%만 줄이면 돼. 그러면 지금까지 뭐 잔업하던 거나 수일근로 하던 거 그거만 줄여도 2%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용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용은 그냥 변동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용이 변동 없으니까 해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해고 없이 어떻게 되는 거다? 네, 임금 인상 요구가 관철된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상품 수의 탄력성 값이 작아야 된다. 그럼 이걸 결국 이걸 노동 수요로 바꾸면 노동 수요 탄력성 어떻게 된다? 예, 비탄력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노동 수요 탄력성 값에 대해서 이게 탄력적이면 이거 탄력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탄력적이 된다는 게 있었어요. 상품수의 탄력성도 커야지 노동수의 탄력성 크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비탄력적이기 위해서는 이것도 비탄력적이면 이게 비탄력적이 간다라는 거죠. 아시죠? 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에 대한 노동수의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에 대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걸 얘기한 거죠, 지금. 예, 정의를 한번 얘기해 줬어요. 그러므로 만일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큰 경우 약간의 임금 변화에도 고용량의 변화가 크다. 그러므로 만일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클 경우,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클 경우, 이럴 경우라는 거죠. 이게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커버린 거죠, 여기가.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임금 인상 10% 오였다가 20% 해고자 생겼으니까. 이와 반대로 노동수의 탄력성이 작다면, 비탄력적이라면 임금의 변화에도 고용량의 변화의 폭은 작다라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밑에 경우, 그죠? 밑에 경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노란 선으로 흘러가는 부분들, 이 파란색으로 흘러갔던 부분들은 노동수의 탄력성이 큰 값이었고, 이 노란 선으로 흘러가는 건 노동 수요 탄력성이 작은 거죠. 낮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기업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쉽게
적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노동 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노조의 교섭력을 증대시키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였어요?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 증대 전략에 관하여 노동 수요의 탄력성과 연관하여 설명하시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워도 되겠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중간을 다 빼버리고 노동조합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어야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증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증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 부분 제가 1차에서도 예를 들어드렸었기 때문에 제 수업을 1차에서도 들으셨던 분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늘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강의한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질문란에 올려주세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